형이 먼저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유현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죄송해요. 자꾸 어디, 어? 그, 유현준,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교수님? 네. 선생님? 네. 건축가님? 유현준 교수님이 어디서 이렇게, 막 이렇게, 점점 떠는 게 이상하다. 어떻게 더 잘하셔. 어떻게 더 잘하셔. 네. 우아한 모습으로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익숙지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요즘 바쁘신 일은 좀 책 쓰셨잖아요. 네. 오늘은, 사실은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순서는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의 미래라는 책, 이 책을 소개하기 위한 그런 순서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리러 왔다는 거죠. 정말로. 예, 감사합니다. 보세요. 우리 네. 배치 자체가, 네네. 이 책이 지금 주로 돼 있잖아요. 고맙습니다. 이 책 어떻게 쓰시게 됩니까? 이 책은 그냥 제가 신문에 칼럼을 쓰는 게 2개 정도가 있으니까 지난 1년 동안 계속 신문 칼럼에서 코로나에 대해서만 계속 썼거든요. 네. 그것만 관심 있어 하시니까. 네. 그게 모이면 이 책의 한 반 정도 분량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열심히 나머지를 좀 적어서 제공된 거죠. 네. 근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 종교? 예, 특히나 그 종교를 건축의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지점. 네네. 저는 그게 굉장히 다행입니다. 와닿더라고요. 종교, 그 다음에 학교 얘기. 네, 사실은 아까 저희 그러니까 질문이 답이 되는 순간 출판사 대표님이 저한테 이 책 읽었냐. 그래서 제가 안 읽었다 그랬거든요. 저분 심리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이게 딱 이렇게 몇 군데 벌써 책에서 이렇게 잠깐 봤는데도 읽고 기억나는 점이 있다면 사실은 그건 저자로서 성공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죠? 진짜 잠깐만 읽었구나. 아니,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걸 다 들으니까 왜 5번 이슬람에서는 의식을 가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궁금하지만 쉽사리 잘 알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아무리 공간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해도, 네, 뭐 교회나 절이나 이런 데 모이는 시간,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모이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통제라는 말은 좀 이상하고, 왜 그 시간에 모이게 하고, 그것이 네. 어떻게 효과를 갖고 사람들에게 효과를 영향을 주고, 미치느냐. 그거에 비해서 절은 어떻게 공간을 배치하고, 또 시간을 어떻게 하고, 또 공간으로 통제하지 못하면 시간으로 통제하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어디서 검색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오로지 그냥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근거는 없어요. 진짜요? 진짜로 그냥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네. 근데 그렇게 보면은 그 책에 나온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네. 시작은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은 네. 교회를 다니는데 네.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어느 날은 되게 목사님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진짜 듣기 싫더라고요. 근데 못 나가겠는 거야. 내가 이 자리를 내가 왜 못 나가고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다 앞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 앞을 쳐다보고 있을 때 나 혼자만 나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엄청난 권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때 생각을 했죠. 공간적으로 도대체 무슨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눅이 들고 아무것도 못할까?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방향을 바라보게 하고 가로로 긴 의자를 놓고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들은 해치고서 나갈 수가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세팅들이 앞에 말하는 사람들의 권위를 키워주는구나.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학교도 그런 것 같고. 그렇네. 그다음 매스미디어의 앵커맨들이 왜 파워를 가지고, 왜 항상 보면은 예전에 9시 뉴스 앵커 하던 사람들이 꼭 나중에 정치하고 막 그러잖아요. 국회의원 나가고. 박성범 앵커 이런 분들. 저분들 도대체 왜 맨날 그렇게 정치를 할까? 그 생각을 했더니, 결과는 방송에 매일 나오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는 거죠. 그 중독될 수 있죠, 사실. 네. 그래서 저런 것들이 이렇게 저의 과거의 여러 경험들이 누적이 되면은 원칙이 이렇게 보여요. 시간과 공간을 컨트롤하면은 그렇구나. 뭐 이런 것들. 저는 그걸 가끔 외롭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또 시간에 맞춰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늘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가 안 되어가지고, 잘 안 되면 얘기하세요. 저는 늘 그걸 외롭다고 표현했는데, 무대에 서면 혼자 다른 방향을 보잖아요. 그렇죠. 사실, 다른 사람은 딱 여기를 보고.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는 사람도 저밖에 없고. 그렇지. 그렇겠지만 공연장은 저하죠, 사실. 그렇죠. 중간에
공간은 훨씬 좁고, 양쪽에도 극장도 그렇고, 예. 앞으로 보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거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지금 오토바이 지나가잖아요. 사실 오토바이도 저렇게 소리를 내므로써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고 싶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애들 이거 마구라 떼거니고 마우라가 뭐예요? 마우라.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그걸로, 아무래도 공간을 생각하시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다 드시는 거구나. 네. 그 저의 심리적 상황이 공간적인 상황이 어땠을 때 나의 심리가 이렇게 영향을 받는가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런 원리들이 좀 떠오르고 그 원리를 그 다음에 적용을 해보면은 네. 이슬람은 그래서 이게 5번 기도하는구나. 뭐 이런 그러니까 거기에 책 보면은 뭐 시간과 공간을 컨트롤할수록 권위가 생긴다. 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해낸 원칙이고 그 원칙에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끼워보는 거죠. 그래서 장소를 컨트롤할 수 없는 종교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시간의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간다. 그거의 사례로 이제 이슬람을 드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진짜 저는 이때까지 너무 저 교수님 무시해서 그런지 저는 어디 다 나와 있는 걸 이렇게 막 한 줄 알았죠. 저는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지 않아요. 더 짜증나네. 이게 깊이가 없잖아. 깊이가 별로 없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진짜 슬쩍 읽었는데도 네. 그게 이렇게 딱 기억에 남는 거 보면 좋아요. 저희 책 할 때도 그렇게 열심히 하신 거죠? 그럼요. 제가 이게 진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자켓을 입고 나오면서 보니까 우리가 만났을 때가 딱 이 옷을 입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이 옷 말고 더 많아요. 여러분. 괜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딱 1년이 지난 거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인터뷰하면서 이 책이 나올 때까지가 참 긴 시간이 들은 것 같아요. 뭐 나는 사실 고생한 거 별로 없고 편집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대동 씨가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때까지. 아니요, 이 책은 질문이 답이 되는 순간은 사실 진짜 편집자님들이 제일 고생하셨고, 그보다 더 고생한 건 저고, 그래요. 저는, 요번에, 이제, 다른, 독자분들 질문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저는 중학생, 고등학생 분들이 이 책 읽고, 특히 근데 중고등학생 분들이 공간이 미래도 그래서 학생들 많이. 예, 고등학생들이 많이 봐요. 그죠. 이 중고등학생들이 특히 유현준 교수님 나오신 이 부분을 되게 좋아해요. 딴 것들도 좋아하실걸요? 과학 이런 쪽을? 형이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형이 지금 여기 나왔으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읽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아는 그 회사의 대표님 한 분은 이게 두꺼워가지고 포장은 있어 보인다고 아직 읽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포장은 있어 보인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중고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 한 권 읽으면은 비문학에 관련된 지문 7가지 종류를 읽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어 공부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에요, 여러분. 많이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이 많이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형 얘기하니까 갑자기 손톱핑 같잖아요. 두 개 놔두고. 그래서 그리고 저희들 그 얘기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카페뿐만 합정점인데요. 상호 같은 거 다 얘기해도 되죠? 가게명. 가게명이래. 상호. 진짜 오래된 사람이구나. 정말 오래된 사람이야. 여기를 직접 설계하셨죠? 예, 저희 사무실에서 제가 설계한 거죠. 그죠? 여기를, 아까 지하 잠깐 보고, 여기 이사님 소개해 주셔가지고, 보고 있는데 뭐라 그럴까? 집이면서 책방이고 아니다 카페라 그러고 서점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저는 그게 더 좋았어요. 찻집이면서 책방이기도 하고 근데 지하에 가니까 왜 개인 서재를 가지게 된 것 같은 느낌? 혼자 이렇게 막 의자들 따로따로 있고. 네네네네. 좋죠. 그리고 개인 스탠드. 뭔가 대접받는 느낌. 왜 각상 받을 때 사람이 대접받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음식을 각상을 한 사람에게만 했을 때 예전에는 우리 사대부에서 이렇게 딱 대접할 때 약간 각상을 받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어요. 저는 내려가서 봤는데 그리고 개인 스탠드들이 그렇죠. 그것도 그러면 아니요. 그건 여기서 아니에요. 운영하시는 카페 운영자분께서 만드신 거죠. 이건 이사님이 잘하신 거구나. 이사님이 잘하신 거죠. 그거 되게 좋더라고요. 잘 꾸미신 것 같아요.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하면서 딱 설계를 하면서 이렇게 이것만은 내가 구현해내겠다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사실 이거에 그 원래 이 건물의 이름이 있어요. 야누스예요. 야누스. 네. 그 야누스는 얼굴이 두 개잖아요. 네. 이쪽에서 보면 여자, 이쪽에서 보면 남자. 그러니까 이 건물의 특징이 여기에 그 이 앞에 길이 되게 좁잖아요. 이게 무슨 길이죠? 이게 염리동인가 여기가? 그쵸? 하여튼 이 되게 요즘에 뜨는 이 길인데 네. 이 길의 특징이 뭐냐면 되게 좁고 길어요. 그리고 이 사이트도 되게 좁고 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건물을 인식할 때 되게 측면에서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길을 따라오다 보면은. 그러니까 건물의 인면을 이게 정면에서 보기가 힘들고 아직 옆에서 이렇게 책 서 있듯이 딱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볼 때는 원래 의도는 이 유리창이 이렇게 각각 틀어져 있는 이유가 이쪽에서 저쪽에서 오는 사람이 볼 때는 유리면이 많이 보이고 이쪽에서 오는 사람이 봤을 때는 오히려 이 파란색 면이 많이 보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얼굴이 다른 걸 의도했던 바예요. 사실 디테일이 살짝 잘못됐어. 그래. 이게 원래 프레임이 파란색 프레임이 바깥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안쪽으로만 들어가서 저쪽에서 파란색이 거의 안 보여야 되거든요. 네. 원래 의도한 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반대쪽에서 합정역 쪽에서 올 때만 파란색 면으로 보이게. 사실 그게 이 건물의 의도예요. 그래서 이 유리창이 약간 앵글이 틀어져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요 삼각형이 좁은 면적이 생기잖아요. 근데 저기에 혼자 의자를 놓고 앉아서 책을 봐라. 그런 의도예요. 여기 조금씩 틀어져 있는 네. 저기 저 부분 그렇죠. 같은데? 약간 톱니처럼 이렇게 나가 있잖아요. 그게 거기 한 명씩 앉게끔 의도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좁은 쪽 면으로 책꽂이들이 쫙 꽂혀 있고, 그러면 층간도 뚫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제일 핵심은 사실은 이 인면이 약간 이게 삼각형으로 앵글이 틀어져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쪽 방향에서 오는 사람은, 야, 그 파란색 건물 있잖아. 그럼, 야, 저쪽 방향에서 오는 사람, 파란색 건물 안 보는데? 네, 그렇죠. 유리 있는 그렇죠. 건물밖에 없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만나요? 진짜 야누스처럼 지어졌구나. 네. 약간 그런 건데. 그런 걸 의도했던 거죠. 그래요? 네, 원래 의도는 그렇습니다. 그런 걸 다 생각하시는구나. 안쪽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 건물이 어떻게 보일까를 먼저 생각도 해야 되고, 동시에 그거하고 똑같은 무게 중심을 두는 게 안에서 이 건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야 되는가, 이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때요? 그런 건 궁금해요. 이렇게 본인이 설계한 건물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의 느낌은? 항상 좋죠. 근데 보통 이런 거를 준비하는데 한 2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처음 시작해서부터 완공될 때까지. 근데 맨 처음에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빈 땅에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 공간. 그렇죠. 네, 이게 이루어지기까지 막 건물도 뭐 투시도도 그려보고 막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모델링도 해보고. 그런데 그게 이제 실제로 현실화된 거가 2년 뒤에 볼 수 있을 때, 그때 되게 희열을 느껴요, 건축가. 마치 미래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선각자, 선지자. 한 2년 앞을 내다보는 사람인 거죠, 일단. 진짜 그런 느낌이 들겠어. 아무것도 없는 데서 2년 후에 뭐가 생길 건지를 본인이 설계하고, 그게 지어지는 과정을 보고, 그것도 굉장한 권력으로 느껴지겠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건축가들이 약간 다 관종에다가 약간 권력 지향적인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는 그런 성향들의 사람들이라서 건축가들끼리 모이면 힘들어, 되게. 서로 기싸움을 하느라고 힘들어요. 그래요? 본인은 어떤 쪽이라고 생각? 저도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건축가예요, 그냥. 똑같은. 그런 기질의 사람이 아니면은 좀 하기 힘든, 그러니까 약간 갓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든지 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런 기질이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직업에 따라서 필요하긴 하죠. 그렇죠, 직업에 따라서. 네. 그러나 그게 다른 관계에 가서는 좀 안 좋을 그렇죠. 수도 있지만, 뭐 이 직업에 있어서는 필요한 거니까. 그건 뭐 저희 직업들도 마찬가지인 거니까. 사실 약간 이렇게 말하고 이런 건 사실 관종 그렇죠. 느낌이 있어야 주목받는 걸 좋아하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약간의 마이크를 잡는다는 것도 권력 지향적인 어떤 그런 성향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사람들한테 다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어느 정도는 있는데 좀 심한 사람도 있고, 약간은 근데 진짜 그걸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누가 날 쳐다보는 거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내가 제동시에는 이걸 내가 같이 하면서 느낀 건데, 되게 사람들 얘기를 잘 끌어내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를 사실은 7명의 사람들이 다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만났을 때 그 사람한테 얘기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잘 받아주고, 잘 질문하고,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다음 순서로 넘어가자는 얘기죠? 아니야. 뭔가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아니. 저는 그 중에 네. 그 유현준 교수님하고 한 시간이 네. 제일 행복하고 기쁘고 그렇죠. 즐거웠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나머지 6명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 나머지 6명하고 만약에 하게 되면 그때 그 방송 네. 보세요. 네. 제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귀여운 택시를 타고 사라지는 뒷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 제가 그랬나요? 네. 마카통 택시. 아, 마카롱 택시. 네, 마카통 택시. 네. 자, 이제 저희 근황 얘기를, 근황 얘기를 했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갔네요. 지금부터는, 계속 공간의 미래에서도 쓰셨고, 사실은 질문이 다르면서 아까도 얘기하셨겠지만, 이 책에서도 얘기하셨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의 건축. 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의 건축. 그러니까, 근데 그 건축이 어떻게 될 건지를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 건지를 사실 대충 예측할 수 있지 않아요? 약간 그런 건 있죠. 사람들끼리의 관계가 좀 바뀔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또 바뀌어 온 걸 보면, 저도 형하고 교수님하고 얘기하면서 느낀 건데, 한 번도 왜 방이 3개고, 네. 욕실이 2개가 됐을까? 그리고 그게 기본이 됐을까? 원래 하나였다가, 그 다음에 방이 왜 분리되고, 거실은 왜 그렇게 또 배치가 되기 시작했고,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게 표준이 됐다는 건 그 시대가 그렇게 변화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4인 가족이 많으냐? 아니면 그죠. 2인 가족이 될 거냐? 네. 앞으로는 지금도 1인 가족이 그러니까 제일 1인 세대 수가 제일 많다 그러는데 네. 서울은 물론이고 그죠? 네. 그 앞으로 조금 더 가속화될 거고 그런 걸로 본다면 게다가 또 코로나가 있었고 네. 비대면 같은 것들이 활성화됐고 네. 그러면 건축은 코로나 이후로는 어떻게 좀 바뀔 거라고? 아니면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실은 저희들은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이 어떻게 바뀔까? 이걸 이제 또 유추해보고 궁금한 거죠. 네. 뭐, 큰 흐름으로 봐서는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네. 기대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다. 양극화가. 네. 그 공간이, 온라인 공간, 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오프라인 공간에 많이 머무르고, 돈이 적은 사람들이 온라인 공간에 많이 머무르는 그런 시대가 더 가속화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번에 경험해 본 게, 전염병이 돌면 안전한 공간은 이 공간 안에 사람의 밀도가 낮은 공간이 안전해지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자기가 돈을 더 많이 지불하더라도 더 많은 면적의 볼륨의 공간을 쓰려고 할 거라고. 그렇네. 그러면 상위 1% 정도 사는 사람들이 돈을 엄청 지불해서라도 더 많은 면적을 오프라인 공간에서 쓰죠. 그러면 이 오프라인 공간의 총량은 정해져 있는데 상부에서 많이 쓰면은 나머지 면적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얘는 단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적은 사람들은 이게 비싸니까 감당이 안 돼서 온라인 공간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보시면은 직장 생활을 해야지 보통 집을 살 텐데 네.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럼 직장 생활을 사회 초년생들은 자동차를 사요. 자동차가 가장 손쉽고 싸게 내 공간을 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기 공간, 온전한 자기 네, 공간. 온전한 자기 공간은 자동차를 사니까 되죠. 그거보다 돈이 없는 대학생들은 5,000원 내고 커피숍을 가요. 공간을 빌리는 거죠.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거보다 돈이 적은 고등학생들은 2, 3,000원 내고 PC방을 가요. 그거보다 돈이 없는 중학생들은 1,000원 내고 편의점을 가요. 그거보다 돈이 없는 초등학생들은 그냥 공짜인 로블록스 하는 거예요. 그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가장 돈이 없는 초등학생 애들이 뭐 싸이월드나 뭐 로블록스나 이런 페이스북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가장 공짜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유추해 보면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 7일 24시간 중에서 내가 온라인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의 비중이 높다. 그만큼 여러분이 돈이 없다. 이거를 증명하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오프라인 공간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래서 백화점 같은 데 요즘 보시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백화점이 코로나 때 매출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매출이 올랐거든요. 네.
왜 그러나 이렇게 봤더니 명품 소비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 백화점은 요즘에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백화점 보통 1층에 가시면 가운데 뭐 있어요? 화장품 매장. 예, 그렇죠. 화장품. 그 주변으로 명품 매장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화장품 매장은 사실 장사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화장품을 많이 사고 네네. 이거 팔아봤자 단가도 별로 안 남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 매장을 철수를 하거나 2층 어디 구석으로 옮겨버리고 조그맣게 네. 1층은 샴페인 바 같은 걸 만드는 일을 해요. 명품 매장 소비자들이 더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롯데백화점은 명품 매장의 비중이 전체 연면적의 한 20%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네. 그거를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50%까지 올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현상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많은 부분들이 비중이 더 비싼 소비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더 온라인 쇼핑을 더 많이 하고 더 온라인 공간상으로 밀려 들어가는 현상들이 생길 것이다. 그거죠. 그렇게 되는구나,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 20대, 네. 특히 20대들이 산으로 가는 네. 현상들은 되게 그것도- 많이 요즘 생겼단 말이죠. 네, 네. 그게 자기 공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공짜로 우리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공간은 카페도 못 들어가게 막았죠. 네. 뭐 해외여행도 못 가지. 결국에는 우리가 나의 공간을 확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등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산을 가게 되고 그 공간은 그나마 공짜니까 네. 갈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등산 가게 되는 건 참 좋은 일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20대 때부터 늘 다녔어가지고 네.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점점 더 오히려 그러니까 야 그렇게 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점점 더 가까이 있고 더 좋은 공간은 그리고 아무래도 야외 공간도 요즘 코로나 시대 이후로 예. 더 필요할 거니까 그런 공간들을 조금 이렇게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확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어...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해야 되는 일은 네. 그런 나라에서 해야 공짜로 되는 일은. 오프라인 공간을 많이 쓸 수 있는 것들을 곳곳에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원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사회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짜로 쓸 수 있는 공간들을 네. 도시 곳곳에다 배치를 해줘야 되고 벤치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 제동씨 보면 딱 1장과 2장만 읽은 것 같아. 저요? 집과 동교 파트까지만 읽은 것 같은데. 왜 그래요? 뒷부분에 가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만해요. 알았어요. 마무리할게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물류 터널을 만들고 이런 걸 해서 지상의 네. 공간을 비워서 그런 공원을 제공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지금 그런 얘기, 그 얘기 지금 막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얘기 지금 막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특히나 학교의 미래 같은 거는 네. 굉장히 좀 인상 깊었어요. 왜 그 생각을 못 했을까 싶었어요. 그 운동장을 네. 사실 밤에는 다 놀아야 되잖아요. 네. 특히 초등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는 밤에는 무조건 놀아야 되고. 그럼 아이들 등교하기 전까지도 그 운동장을 쓸 일이 거의 없고. 네. 그 다음에 아이들이 뭐 축구하고 체육 수업을 한다 그래도 사실 돌아가면서 네. 하는 거니까 방과 후에는 뭐 거의 또 쓸 일이 없고. 근데 오히려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많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하면 네. 학교가 이렇게 클 이유도 없고 그쵸. 그리고 오히려 돌아가면서 다른 아이들이 훨씬 더 다른 시설에서 운동들을 많이 할 수 있고. 네.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많이 가면 오히려 아이들도 그쪽으로 가서 수업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게 되게 좋은 거 아닌가요, 사실은? 사실 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딱 그 교육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 땅에 네. 교육청에서 지은 건물 안에서 애들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 너무 네네. 이 도시가 이렇게 넓은데 그 중에서 뭘 안전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런 식의 통제가 너무나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우리 학교가 굳이 사실은 제가 책에도 얘기하지만은 사진기가 발명이 되면은 화가의 역할이 달라지잖아요. 똑같이 그리는 그림 그 기술에서 이제는 내 머릿속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화가의 능력으로 바뀌듯이 이게 테크놀로지가 발달을 하면은 각각의 직업의 그 역할이 바뀌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동영상 수업도 가능해지고 우리가 모이고 흩어지는 게 되게 쉬운 어떤 테크놀로지가 발달한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는 학교의 개념도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선생님의 역할 당연히 달라져야 된다고. 그리고 예전처럼 그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건데, 예전처럼 아이들이 눈에 보여야만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시대가 아니지. 그렇죠. 그건 사실은. 아니죠. 예. 그죠? 네. 그리고 뭐, 번호 부르고 막, 어디 있어, 뭐, 어디 갔니, 얘는 어디 갔니, 이렇게 해야 될 시대가 아니니까, 훨씬 더 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아이들이 학교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 자체가 진짜 어디 끌려 들어가는 모습을 늘 보는 것 네. 같아서, 뭐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나라에서 할 일, 이런 거 앞으로 이제 뭐, 계속 네. 좀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그거를 어디 다니면서 좀 이렇게 국회 같은 데서 좀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거 좀 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네. 아유, 그분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같아. 아닌데? 엄청 막 이렇게 네. 사진 찍고 막 자기들 막 세미나 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아니, 근데 사실은 이게 왜 안 됐겠어요? 복잡하거든요, 이거. 그 안에서, 사실 저는 말은 되게 쉽게 하지만은, 이거를 실제로 현실화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법도 바꿔야 되고, 행정기관의 스트럭처도 바꿔야 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분들 한두 명을 설득해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바꾸겠다는 생각은 전 이제 접었고, 저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좀 열게 해주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제가 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장을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책을 쓰거나 강연을 하면은 네. 오히려 그 밑에 계신 단체장들 말고 그 밑에 일반 공무원분들이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연락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서울의 강남구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벤치를 많이 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책에서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테헤란로에다가 벤치 놓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막 공모전도 하고 뭐 한 20개 가까이 뽑아가지고 이제 벤치에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이제 강남구에만 한 1000개 정도의 벤치를 두는 거고 저희 목표는 서울시 다른 구에서도 이제 동참을 하면은 서울시 전체에 한 2만 개 넘게 벤치들이 생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얘기 같지만 저는 버스 정류장, 그러니까 터미널이나 네. 역 같은 데나 아니면 길거리 같은 데 네. 피아노가 한 대씩 이렇게 놓여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러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이렇게 연주도 하고 네. 가끔. 네. 그래서 나중에 되게 잘 지켜보면서 야, 저거 밤에 관리는 어떻게 하나? 누가 넣었나? 뭐 중국부처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거 정말 좋더라고요. 그렇죠. 또 그런 것도 벤치 같은데 옆에 이렇게 그냥 피아노나 네.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악기 같은 거, 통기타 같은 것들 어디 네. 기부받아서 저희들도 집에 뭐 이렇게 몇 개씩 있으니까 그런 거 이렇게 놔두고 나중에 중간중간에 누가 와서 좀 조율도 하고 네. 또 길거리에서 그렇게 누군가가 막 이렇게 그렇게 되면 꼭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술 먹고 와가지고 아무나 뚱뚱한 치고 하면 어쩔까 뭐 그러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좀 그렇죠.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좋죠. 네. 사실 음악의 힘이라는 게 네. 공간을 완전히 바꾸잖아요. 맞아요. 소리, 그 멜로디 몇 개가 나오면은 진짜 그 콘크리트 잿빛 같은 도시가 확 달라지잖아요. 그게 음악의 힘인데 그런 것도 좋죠. 네. 그리고 이렇게 그 음악이 딱 연주될 때 저는 그 모습이 이렇게 잠깐 머리를 지켜보면 왜 이렇게 원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네, 사람이 들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네. 그리고 또 저쪽에서 이렇게 앉아있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저런 게 사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벤치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 봐주시고 또 유현준 교수님 얘기를 많이 듣고 도시를 이렇게 우리 돈으로 우리가 낸 셈으로 이렇게 꾸밀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네. 더 많은 사람들이 가지게 되면 그건 뭐 여든 야든 어떤 세력이 정치를 잡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의견을 바꿔 나가는 거 그게 중요하네요. 네. 그게 사실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얘기만 해도 지금 할 얘기들이 진짜 많고, 그런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세상을 더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건축을 한다. 전형적인 관종적 표현이라. 착한 척. 그리고 이게 가증스러워. 킹 컴플렉스. 나는 세상을 화목하게, 빛이 있으라. 아침에 빛이 있고. 이런. 아니, 근데, 저는 이 말 되게 좋았어요. 네.
저도 사실은 우리도 다 세상을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또, 그랬는데, 그러면 요 거리는 그렇고, 이 다른 질문들도 여기 많이 이제 나오겠지만, 결국 이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우리가 살 내부 공간, 내부 공간. 내부 공간.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아파트에 살게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신혼부부고, 그런데 뭐, 속 주말마다 로또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 집이요? 집을 그러니까, 어떻게 살 거냐고요? 어떻게 사야 되고, 그리고 어떤 공간에 살게 될 거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에는 네. 어쨌든 아파트를 살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30대 중반 정도에는 집을 마련할 수 네. 있는 이게 됐는데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런 시대가 되버렸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아까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얘기했지만 바뀌지 않았고 네. 결과는 점점 더 나빠져 왔죠. 네. 어찌됐든 몇십 년 동안. 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걸 알고 어떤 걸 그러니까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요구해야 될 것인가? 네. 뭐 그런 거. 일단은 저는 청년들을 위한 그런 1인 주거, 2인 주거를 위한 네. 아파트들을 대량으로 공급해야 된다고 봐요. 1인 주거, 2인 주거.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1, 2인 주거를 위한, 그러니까 15평에서 20평 정도 되는 정도의 새로운 평형대의 아파트를 한 번이라도 고민하고, 지금 사실 우리가 만든 것들은 1970년대 만들어진 아파트 평면도거든요. 네. 이거를 사실은 한 50년 동안 써먹은 거거든요. 네. 똑같은 카드를. 네. 근데 50년 지났으면은 이제는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평면도를 개발을 해서 네. 그 사이즈의 세대 수를 늘리는 거를 사실 많이 공급을 하는 정책을 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왜 정부에서도 앞으로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을 했다고 봐요. 음. 근데 이제 그게 시작을 하면은 한참 지난 다음에 효과가 좀 나긴 할 거예요. 건축이라는 게 문제가 뭐냐면은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까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이제 제대로 잡았으면은, 근데 거기서 하나 좀 바뀌어야 되는 거는 이제 그거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든 뭐든 건축 공급을 할 때에는 너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중규모나 소규모 정도로 좀 줄여서 그걸 다채로운 여지껏 우리가 갖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를 제시하는 것들이 좀 실험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3,000세대 아파트 단지를 개발을 하려면 10년 걸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100세대 정도 규모의 아파트라고 보기도 좀 어렵죠. 그러니까 약간 중저층의 어떤 단지든 블락을 하나 만든다. 뭐 바르셀로나 스타일의 어떤 주거 형식을 만든다. 이거는 사실은 한 30명 정도의 마음만 모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의사결정이 빠르고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만들어 나가야지. 그래야지 서울의 원래의 모습도 보존을 좀 하면서. 그쵸. 네, 서울의 원래의 그 도로망이나 이런 것들의 그 모습을 보존을 하면서도 새로운 거를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골목들을 살리면서도 네. 여기에서 지금 사용되어지지 않는 공간이 막 더 큰 어떤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여기 몇 군데를 한 100군데 정도로 해서 정부가 청년들을 위해서 네. 100세대를 여기 했다. 네. 그래서 뭐 어딨냐 그러면 따라와봐라. 여기 한 건데 지금 여기 한 건데 뭐 그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네. 진짜 지금 그게 말씀하신 거면. 사실은 막 정부만 할 뿐 아니고 민간도 같이 해서 쌍방향으로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그 최소 규모를 얼마로 볼 거냐가 문제예요.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거냐. 그게 저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하 주차장을 램프를 타고 내려갈 수 있을 정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대부분의 그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이런 원룸들을 보시면은 주차장들이 다 필로티 주차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도시의 경관을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도 떨어뜨리고, 그거를 다 지하에다 넣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필지를 한 30개씩 묶어가지고 개발하면은, 그러면 지하의 주차장을 동시에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만들고, 짜투리 땅으로 버려지는 거 모아서 공원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해야죠. 그 젊은 층들이 차에 대해 관심이 많고,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차를 많이 소유하게 되는데, 지금 주거 공간에 주차 공간이 그걸 못 따라가 주니까, 그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사실 그런 주차장이 대한민국의 도시 경관을 지난 한 40년 동안 되게 망가뜨려 왔기 때문에 네. 그게 결국에는 필지 설계가 잘못돼서 그런 거거든요. 필지가 너무 잘게 쪼개져 있고 주차장을 만들기 어렵게 돼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약간 조합 같은 걸 만들면 되잖아요. 30년 정도가. 그래서 그 조합에서는 지하 주차장을 같이 개발해서 쓰는 걸로 다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3부에다 건물을 지을 때에도 별 어려움 없이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남는 필지들 같은 경우에, 네. 위에 남는 필지들 같은 네. 경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늘 얘기하셨지만, 그, 발달된 곳일수록 물류는 모두 다 지하로. 네. 전선도 그렇고, 네네. 다 지하로 가고, 그 위쪽에서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더 많아지는 방향으로. 그렇죠. 그것도 가능하죠. 지금 그런 방향 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그렇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가시적으로 보이는. 네. 지금 우리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 아, 근데 사실 오늘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청와대에 뭐 일하시는 분이 네. 이 책을 읽고서 되게 관심이 있다고. 그거 지금 당장 해도 될 것 같다고. 중요한 건데요. 어느 책이에요? 이 책이에요? 이 책이에요? 저 손가락질이 되게 애매했어요. 이 책입니다. 이 책이 공간의 미래랍니다. 네? 예. 그래서 그분이 정말 진짜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기도 하네요. 네? 괜히 네,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이 책을 읽고. 해가지고 되게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그래서 만나기로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잘 실행을 하시면은 뭔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 얘기를, 네. 그럼 오늘 연락이 온 거니까, 네. 오늘 하는 거니까, 이 얘기를 여기서 처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처음 하는 거죠. 그래요?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이 책이에요? 이 책이? 이 책이 공간의 미래입니다. 공간의 미래입니까? 공간의 미래랍니다. 질문이 답이 되는 순간이 아니고, 네. 예. 네. 아니. 그 누가 문제를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비슷한 얘기가 여기도 있어요? 그러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사실은 다 이렇게 사람들이 유현준 교수님을 좋아하고, 예. 또 얘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뭐 어디서 연락이 왔든, 그럼요. 또 다른 뭐, 그게 야당에서 올 수도 있고, 예. 여당에서 올 수도 있고, 그런 또 그렇게 자꾸 이렇게 예. 얘기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럼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언제 만날 때요? 한 다다음 주쯤, 다음 주쯤 그래요? 날짜가 잡힌 것 같은데 저도. 그래요? 예. 곧 날짜 잡히고, 근데 그렇게 저녁에. 높으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보통 저한테 연락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높으신 분들은 그래도, 만나자 그랬으니까, 네. 어쨌든. 네. 그 날짜 잡히면은 다시 한번 연락해 드리고, 네. 그날 저녁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유튜브 라이브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어저께 되게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뭐요? 이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 얘기인데, 제가 그래요? 이 책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물류 터널을 계속 뚫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직경 한 몇 미터 안 되는 거를 예. 돈 안 들이고 이렇게 하수도관 뚫듯이 이렇게 뚫으면 되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하철 튜브를 이용하면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지하철 라인이 다 뚫려 있는데 지하철이 보통 스페이스가 많은데 보통 그 틈새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기발한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지하철이 보통 5분 간격으로 오잖아요, 기차가. 러시아어 때는 3분 간격으로 오는데 이게 5분 간격으로 지하철이 지나간다는 얘기는 지하철하고 지하철 사이가 5분의 공간이 비는 거잖아요. 네. 그걸 보통 일반적으로 지하철 속도가 시속 40km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계산했죠, 집에서. 그런 걸 집에서 계산하면은. 아니, 그 인터넷 치면 나와요. 지하철 평균 속도 이런 거 치면 나오거든요. 지하철 대차 간격 시간 이런 건 인터넷 나와요. 그걸 보면은 5분 간격으로 지하철이 대차가 오면은 5분 동안 시속 40km로 달리는 그 구간이니까 공간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한 3.3km의 공간이 비는 거예요. 이쪽 기차와 이쪽 기차 사이가. 그러면 그 공간을 이용해서 마치 우리가 모르스 부호 보내듯이 물류를 그 3km 구간만 보내는 거야, 터널로. 그러니까 지하철 보내고 물류 보내고 지하철 보내고 물류 보내면 되잖아. 어차피 비어있는 공간이니까. 그렇게 해서 메인 라인으로 서울에 그 엄청나게 많은 지하철 라인으로 다 배송을 하고 그다음 로컬에 가서 옆으로 빠지면 됩니다. 옆으로 빠지는 것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터널을. 기발하지 않아. 아무튼 그걸 내가 하면서 난 정말 천재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언제 생각이 났다고요, 이거는? 한 이틀 전인가 생각났어요. 이틀 전인가? 네. 이거 딴 사람한테도 얘기했어요? 아,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네. 거예요? 기특해, 그런 거 보면. 어? 기특해. 그런 게 기특해. 아니, 뭐 꼭 여기서 저는 지금 솔직히 이거 뒤쪽 질문들 뭐 어떻게 되지 솔직히 지금 금방 이해는 되는데, 그림이 잘 안 그려져서 그런데, 그러니까 3.3km 정도의 공간,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남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배차 간격에 따른 시간이 남으니까 그 시간을 공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3.3km 정도가 그렇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네. 그 3.3km 정도 지금 지하철 공간은 다 뚫려 있으니까 네, 여기로 계속 이걸 보내고 네. 거기에서부터만 터널을 뚫어서 그렇죠. 공급하자. 네. 그 터널을 그러면 대단지 아파트 그러니까 뭐 또는 뭐 네, 아니면 네, 어떤 네, 물류 스팟 같은 네, 데 그렇죠. 거기까지. 시내버스 정류장처럼 네. 각 물류 스팟이 있어서 거기까지만 지하에서 뭐 올라올 때는 어떻게 올라와요? 올라올 때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그 네. 레벨에서부터 주변에 있는 지하 한 2, 3층까지 파여진 건물들이 있잖아요. 예, 예, 예. 그 건물까지만 연결이 되면은 지하 3층 정도 레벨에서 물류 센터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지하 주차장을 비우고 예. 그 물류 센터에서 화물 터널로 엘리베이터를 위에까지 올리면은 네. 거기서부터는 그냥 길로 그냥 배달을 그 택배 기사 분들이 네. 하시거나 어, 아니면 주변에 요즘에 산책하시는 어른들도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핸드폰 딱 키면은 아 내가 지금 산책하러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건 배달해주면 1,000원을 준다. 그러면은 이제 가서 픽업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네, 하시다. 편의점에 택배 같은 거 하는 거 하잖아요. 요즘 편의점에 딜리버리 하는 거 그런 알바가 있거든요. 단기 알바들이 그런 것처럼 시스템만 만들어 놓으면은 만약에 그런 물류센터가 500m 간격으로만 우리 서울에 딱 그리드로 딱 배치가 되면은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250m 반경 250m만 커버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물건을 250m만 걸어서 배달을 해주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비행기 타고 딱 내리면 화물 한 군데서 이렇게 쫙 돌아가고 네. 있으면 그죠? 거기서 딱 꺼내서 이렇게 네. 몇 번 어느 비행기는 몇 번 뭐 이렇게 하듯이 반경 250m 이내에는 지금 만약에 편의점 거리 있듯이 보다 조금 멀겠지만 네. 아무리 멀어도 내 집에서 250m 안쪽에서는 다 거기까지 배달이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와 있는 네. 그건 지하를 통해서 네, 지하를 통해서. 딱 오면은, 그 다음에는, 거기서는 로컬은 이제 그라운드, 그러니까 지면으로 이동을 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이걸 자꾸 왜 강조를 하냐면은, 이 시스템을 우리가 먼저 하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28개가 있거든요.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 데가. 그 엄청난 밀도가 높은 도시들이 28개인데, 28개의 그 전 세계의 대도시에 이 물류 터널을 다 쓸 거라고. 그럼 우리가 그 산업을 선점하는 거지. 그리고 그 지하철 물류 시스템들이 그게 사람이 손으로 하겠어요? 자동으로 다 하지? 그럼 거기에 운영 OS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도 개발해야 될 거고, 거기에 로보틱스도 다 개발돼야 될 거고 하잖아요? 그거를 다 우리나라가 다 선점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거만 끝나겠어요? 그 라인을 통해서 또 다른 아이디어를 써서 뭔가 또 다른 벤처를 구상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마치 인터넷이 생겼을 때 다른 벤처들이 생기듯이. 그렇겠죠. 그런 물류를 통해서 또 다른 비즈니스를 막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은 또 벤처 기업들이 생겨나는 거고. 그거가 글로벌한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그 250m 안에서만 움직이는 물류 운송 체계, 자동 운송 체계를 네. 생각할 수도 있을 네, 거고. 그것도 있을 거고. 네.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하겠네요. 네. 그거는 그럼 상장도 되겠네요. 그렇죠. 될 잘하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손정희 같은 사람이 있지. 진짜요? 알았어. 하여튼, 그러면 꼭 아니다, 이런 거나. 그 주식은 사야 되겠네요. 네. 요즘 하도 주식 얘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주식 같은 거는 잘 모르시죠? 하긴 하는데요, 저는. 네. 그게 꼭 예상대로 안 가더라고요. 네. 저도 딱 10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하도 뭐 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근데 그다음부터 그걸 들어가서 수익을 보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오히려 그런 사지도 사람이 못- 나중에 떼돈 벌 수 있어.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그래야 된대요. 한 10년 뒤에 보면 엄청난 재산이 돼 있을 수 있어요. 10주인데요? 10주인데요, 뭐. 1970년도에 삼성전자 10주만 갖고 있었어. 지금 얼마나 부자겠어. 전화 자주 할게요. 네. 근데 비번을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요 질문만 하고 이제 독자 질문 할게요. 네. 너무 뻔한 질문인 것 같긴 하지만, 건축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집. 건축가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건물 말고 이상적인 집, 그거 얘기해줘. 뭐. 한 명 사는 집, 이상적인 집. 아, 그 다음에 너무 사람들 둘이 사는 집. 예. 너무 둘이 좋아서 떨어지고 싶지 않아. 이 공간 안에서 최대한 많이 보고 싶어. 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설거지 하다가도 보고, 하여튼 밥을 먹으면서도 보고, 집,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어떤 형태로든. 그러니까 그 2인이 사실은 뭐 여자분, 남자분일 수도 있고, 남자분, 남자분일 수도 있고, 여자분, 여자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은 또 그 친구들끼리도 그 네. 공유 집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한 4명이, 그러니까 2인 이상 한 4인 정도가 될 때, 뭐, 거기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그거 3가지 정도로만 한번 들어서 좀 얘기해 줘봐요. 일단 먼저, 혼자 사는 이상적인 집. 저는 근데 혼자 사는 집이랑 둘이 사는, 그렇게 가까운 둘이 사는 거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겠죠. 네. 어. 그냥 하나의 큰 싱글 스페이스를 만들고, 네. 왜 뉴욕에 가면 로프트 같은 데 있잖아요. 뭐요? 로프트. 뭐요, 그게? 난 잘 몰라. 그러니까 로프트가 뭐냐 하면은, 네. 그 뉴욕 소호에 가시면은, 맨하탄 소호에 옛날 공장 건물로 쓰던 데가 있거든요. 네. 공장 건물들은 어떠냐면은 기둥으로 돼 있어요, 다. 그냥 네. 기계를 큰 걸 놔야 되니까. 네. 공장들이 망해 나갔단 말이에요. 섬유 산업화해서. 들어본 것 같아. 그러면 그 공장 건물이 빈 공간으로 있는 거를 나중에 그때 이제 레이건 정부 때 돈 많이 번 그런 여피들이라는 사람들, 그런 돈 많이 번 증권맨들이 그 공간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되게 럭셔리한 아파트를 꾸며서 살았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화가들이 들어가서 자기 작업 공간으로 쓰다가 네. 작업도 하고 왜냐면 큰 그림들을 운반할 수 있는 화물 엘리베이터도 보통 그런 공장이 돼 있으니까 맨 처음에는 그걸 버려져 있는 공장 건물에 화가들이 1년에 렌트비 한 1달러씩 내고 들어가서 살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힙하다고 알려져가지고 이제 부자들이 나중에 증권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살았는데 그게 이제 로프트라고 부르거든요. 그거를. 근데 그런 공간은 딱 가면은 천정고도 되게 높고 그렇죠. 창문도 크고 왜냐면 공장에 햇빛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게 큰 공간에 기둥들이 중간중간에 있긴 하지만 하나의 뻥 뚫린 공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침대 놓고 저쪽에 부엌이 있고 그 왜 톰 행크스 나왔던 빅이라는 그 영화 보면 나오는 그런 건물 뉴욕의 건물 막 농부대도 가운데 있고 옆에 뭐 게임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식의 공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간이나 집과는 완전히 다른. 예, 그냥 하나의 공간 마치 그거는 스마트폰 그 스크린과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앱을 깔 수 있는 그냥 완전히 중립적인 큰 공간이 있고 우리는 맨 처음에 스마트폰을 사면은 그냥 블랭크 비어있는 화면이잖아요. 거기에 내가 필요한 앱들을 막 깔아서 설치하죠. 그럼 그 공간이 내가 디자인한 공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와 비슷하게 커다란 공간이 그냥 하나 있으면, 중립적인 공간이 하나 있으면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그냥 넣으면 되는 거예요. 침대 넣고 뭐 부엌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그게 제가 볼 때는 다음 세대에 저는 1, 2인 가구를 위한 주거로 스탠다드가 돼야 된다고 봐요. 좀 층고가 넓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 정도, 네. 요런 공간인, 여기다가 그렇죠. 침대를 어디 넣기도 하고 앱 네. 삭제하듯이, 네. 오늘은 침대를, 야, 다음 달에 우리 침대 빼버리고 살자. 그렇죠. 빌려서 쓰기도 하니까. 빌려서 쓰기도 하니까 침대 빼버리고 살자. 그냥 정말로 옛날에 이불 그렇죠. 깔아놓고 살듯이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싱크대 같은 것도 이렇게 막 붙여놓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요번에 뭐 이렇게 놓기도 하고, 가구 배치도 그렇고. 보통 그런 데에는 이제 침대는 상하수도 라인들이 여기저기 깔려있진 않으니까 네. 한 단을 높여요. 네. 그래야지 파이프라인을 넣을 수가 있어서. 네. 그래서 그거는 뭐 가변적으로 다 쓸 수도 있고. 제가 최근에 디자인했던 그런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에서는 어떤 걸 썼냐면은 침대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걸 만들었어요. 위로 올라가요? 예, 그 스위치를 키면은 네.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침대를 이렇게 세우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거는 절대 안 된다고. 왜냐면 거기 침대 시트 다 쏟아지고 그러거든요. 얘를 근데 어질러진 상태로 그대로 올라가는 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다가 케이블을 달아놓고 스위치를 딱 키면은 그 모터가 돌아가서 침대가 쭉 올라가서 천장에 붙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공간이 확 쓰여지는 넓게 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구를 마치 우리가 앱을 지웠다 넣었다 하듯이 그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게끔 좀 가변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공간 활용도가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네. 훨씬 더. 훨씬 그죠? 더 커질 수 있죠. 그러니까 사무실로 쓸 수도 있고 사무실로 쓸 수도 집으로 있고. 쓸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무실로 쓰다가
낮에는 사무실로 쓰다가 네. 밤에는 침대 하나 놓고 그렇죠. 집으로 네.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전에 우리 들창 같은 거 그런 거 저는 참 좋던데 네. 나중에 그런 거 좀 응용되면 어떤 게 좋을까요? 그게 전혀 다른 얘기 같지만 왜 창이 네. 지금 형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어요. 그거 천장에 붙어 있다가 그죠.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네. 창이 종이로 만들어서 그런 거야. 아, 그렇구나. 종이는 되게 가볍잖아요. 창. 예. 그게 동양 건축의 그 묘미가 거기 있는 아. 창문이 종이가 있었기 때문에 가벼워서 위로 들 수가 있는데 서양은 종이가 없었잖아요. 예. 우리보다 종이가 나중에 보급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창문이 주로 이렇게 나무 덧문으로 돼 있어요. 이게 그러네요. 약간 좀 긴 얘기인데 예. 왜 나무 덧문으로 돼 있냐면은 종이가 발명된 이유가 쓸 수가 없는 게 그냥 처마가 없어요. 서양 집들을 가서 보시면 처마가 짧아요. 이태리나 이런 데 가서 건물을 보시면 예. 처마가 한 10cm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음. 토스카나 지방 이런 데는. 그 왜 처마가 좀 짧게 나왔느냐? 그 사람들이 쓰는 건축 재료는 돌이나 벽돌이기 때문에 비를 맞아도 된다고요. 우리나라는 어떠냐? 나무 기둥이잖아요. 비를 맞으면 큰일 나거든. 썩으니까. 썩으니까. 처마를 길게 뽑아요. 그 처마를 길게 뽑으니까 창문에 비가 들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창문을 종이로 만들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벼우니까 얘를 들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떠냐? 유리창을 쓰잖아. 엄청 무겁거든요, 저 유리창은. 그러니까 처마가 거의 없죠, 사실. 네. 네. 처마, 이거 방수니까. 네. 처마는 없어지고 방수 재료가 됐으니까 지금. 네. 그런 연관관계가 있어. 저번에도 한번 이거 하면서 이 책 그 질문이 답변되는 순간 하면서 들었는데도 또 들어도 재밌어. 그러니까 역사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어요, 보면. 근데 이 건축을 하려면 네. 역사에 조예가 깊어야 될 수밖에 뭐가 없으니까. 저희가 김포 내가 배운 거 아니. 중고등학교 때 다 배울 아니, 필요 그래도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네. 어쨌든 여기서 넘어갔다는 걸 알지만, 제지선을 알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게 연관될 수밖에 없네. 네. 그죠? 다 연결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네. 네. 그러니까 참. 근데 이렇게 배우면 참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괜히 막 이렇게 건축 같은 거 보거나 이럴 때도 한번 이렇게 더 생각하게 되고, 재미가 있으니까. 아니, 그럼 1인 건축에서 네. 2명 사는 건 큰 차이 없고, 네. 사람이 많이 살 때도 거의 비슷할 것 같아. 근데 사람이 많이 살 때는 개인 공간이 그렇죠. 필요하잖아요. 개인 공간이 필요하죠. 독립 공간이. 그렇죠. 프라이버시. 그런 것도 이렇게 좀 이렇게 중간에 뭘 막거나 이렇게 좀 그럴 필요가 없이 네. 그런 거를 위해서 인간이 발명한 오래된 발명품이 있잖아요. 뭐요? 창문. 창문. 그러니까 공간 안에 창문을. 네. 그러니까 벽은 다 있잖아요. 벽은 나눠놔야지. 근데 대신에 말씀하신 대로 넓게도 쓰고 좁게도 쓰고 싶으면은 창문을 열었다가 창문을 닫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딴 책에서도 썼지만 우리나라의 주거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네. 방에서 방을 볼 수 있는 창문이 없다라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제 방이 세 개인데 안방에서 창문을 열면은 바깥으로만 창문이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거실 쪽으로 창문을 열고 그런 건너방에 있는 사람이 창문을 열면 서로 마주볼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조가 되면은 집이 훨씬 넓게 느껴질 거라고요. 그건 그렇겠다. 만약에 여기 지금 옆방이라 그러면 네. 저기 옆방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창문이 있다면 그렇죠. 아이들은 싫어할 수 있겠는데? 근데 그건 그건 또 닫으면 되지. 저쪽에서 닫을 수 있는 거라. 그 또해영에 나오는 집 구조 같은 그런 거예요? 또해영 드라마에 보면 그 비슷한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 창문 같은 게 있어서 이쪽에서 막을 수도 있고 그렇죠. 저쪽에서 막을 수도 네. 있고 그건 좋잖아요. 그건 좋고. 이쪽에서 막아버리면 되니까. 그거 좋네. 알겠습니다. 지금 근황 이야기 하다가 우리가 시간이 독자분들 질문. 어차피 이거 한 10명밖에 안 들어. 네? 10명밖에 안 들어. 10명은 들어요. 왜 그러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지 뭐. 이거 아니면 또 우리가 언제 만나요? 맞아. 네, 그럼요. 그리고 네. 그 청와대에서 연락 왔다 그랬잖아요. 네. 혹시 그 유튜브 라이브 보고 그러실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또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럴까? 나중에 많이들 봐요. 아,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많이들 보세요. 그리고 이게 또,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또 책으로 나오면, 형이 책 써요. 내가 네. 언제든지 사회 봐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형 이름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이 공간의 미래는, 저는 진짜, 앞부분은 정말 재밌겠어요. 2장까지 얘기한 것 같아. 2장까지는. 아까 내가 한 10장 얘기하니까 눈동자가 흔들리더라고. 그게 다 있는 거. 알았어요. 그래도 잘 할게요. 요 독자분들이 직접, 여기 카페 네, 꿈마에서도 직접 받아주셨고,
그 카페 꽃말이 되게 고마운 게 진짜 막, 이 질문이 답이 되는 순간으로 막, 책을 막, 네. 전부 다 전시를 다 해가지고, 다른 책은 없듯이, 들어와서 나는 무슨 핑크 카페인 줄? 완전히 핑크색으로 도배를, 요거 오늘만 그러는 거죠? 이 책이 문학동네에서 나온 책인가요? 그건 아니죠. 다른 출판사죠. 계열사. 계열사. 계열사니까. 계열사니까. 여기도 계열사고 그러니까. 에이,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거죠, 뭐. 그런 거지, 뭐. 그래서 그런 건가 봐요. 어쨌든. 그래서 그 공간의 미래에 관한 질문도 있고, 공간에 관한 질문도 있고, 뭐 근데 질문이 미안해서 더 이상 이 책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어. 뭐가요? 이 공간의 미래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어. 아니야. 형이 이렇게 나와준 것만 해도, 이건 무조건 오늘은, 자. 됐죠? 안 돼. 됐지? 오늘 뭐 좋잖아요. 남들이 욕해.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해놔도 뒤책이 훨씬 두껍고 내용이 많아서 보이잖아요. 훨씬 두껍고 많다는 거지. 자, 요 정도 합시다. 네, 됐죠? 진짜 두껍네, 이 책. 이거 한 권 읽으면 7권 읽은 것 같아요. 진짜 홈쇼핑 같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그래서 이 카페 꽃마에서도 받았고, 유튜브 라이브 저희 채널에서도 받았습니까? 인스타그램에서. 예, 저희 채널에서 못 받았을 거예요. 왜냐면 댓글 좀 밀려있어서. 못 받아요. 저 혼자 하는 건 하는데, 이게 다른 작가분들이 그치. 계셔서 그래요. 다른 책, 이제 이 책 관련되는 거 끝나면, 이제 기대하세요. 마음껏 쓰실 수 있어요. 아주 입들 풀어놔요. 네? 입들 풀어놔요. 네. 자, 일단 첫 번째 질문.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당첨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10분 당첨되시는 분들은 그 선물 드려요. 선물이 뭐죠? 잠깐만. 네? 그거 예쁘더라. 카페 꽃만 명품백? 에코백. 환경가 나도 카페 꽃만에서 명품백이 나왔다 그런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이사님, 카페 꽃만 명품백 어때요? 그거 하나 만들어봐요. 이렇게 명품 두 글자 써놓으면 되잖아요. 명품. 카페 꽃만 명품. 괜찮잖아. 괜찮다. 네. 자, 네, 정말 이분 참. 네. 소소한 질문입니다. 오늘 야식은 뭔가요? 밥씨. 김승남 씨. 오늘 저는 야식 안 먹고요. 네. 네. 오늘 건축가한테 질문을 그랬더니 오늘 야식은 뭐냐면. 이런 분들 좋아요. 좋아요, 되게. 좋아합니다. 네. 먹어야 된다는 거지. 야식 뭐 좋아합니까? 전화번호 써있네. 네. 전화한다, 내가. 네. 아니, 근데 야식 뭐 좋아하세요? 저 피자 좋아합니다. 아유, 왜요? 정말 진짜. 한치도 그냥. 제가 제 사무실에 초대해가지고 한번, 예? 제가 끓인 국을 한번 드렸거든요. 그 우리 집에서 먹을, 다슬기국을. 정말, 야, 그 사람이 보통 조금이라도 이렇게 뜨잖아. 뜨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되잖아. 사람이 먹을 걸 내놨어. 근데 내가 이 인간에게 안 맞을 줄 알았어. 하지만 그때 먹을 게 그거밖에 없었고, 다른 걸 시켰는데, 다른 걸 시켜줄 때까지 그는 잠깐 먹고, 약간 그랬죠. 야, 내가 봤거든? 아니야, 한 숟가락 먹어. 아니, 한 숟가락 먹고, 그때 그래. 표정과 이걸 내려놓고, 그래, 보통은, 괜찮은데, 내가 진짜 국도 요만큼 줬잖아. 병아리 눈물만큼 줬는데, 야, 그거를 숟가락으로 떠먹고, 그것도, 내 정말 마지막 수단을 썼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해주신 거다. 그런데도 안 먹어. 보통 엄마가 해줬다는 먹거든? 안 먹어. 아니, 식성 확실해. 제가 좀 입이 짧아. 옛날 입맛이. 완전 초딩, 완전 초딩. 피자, 뭐 치킨, 떡볶이, 뭐 이런 거, 라면 이런 거 좋아해. 예. 그래서 결국 딴 거 시켜줬잖아요. 그때 우리 김치 부친 게 되게 맛있게 먹었죠. 김치 부친 게, 김치 부친 게 아니었는데. 그 해물 김치 부친 네. 게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냐. 그거는 괜찮아요. 네. 김하중 씨가, 네. 야, 김하중 씨가 해온 것도, 아니, 그제 입맛에 맞아서 그런 거죠. 뭐 딴 뜻이 있었겠어요, 제가. 인간아, 그게 똑같은 뜻이? 아니, 만듭시다. 하나는 해산물이고, 하나는 김치가 들어가 있잖아. 해산물 김치 아니에요. 김치 베이스인데. 아니, 그리고 다슬기도 해산물, 바다는 아니지만 민물 종류지 뭐. 그쵸. 그 저희 어렸을 적에 약간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민물에서 자라나는 거 먹으면은 무슨 간디 스토마 같은 게 생긴다는 거. 매운탕 먹는 거 걸려. 매운탕 좋아하잖아. 진짜 못 먹어, 저는. 나 붕어 매운탕 이런 거 잘 못 먹어. 저는 그 야식 뭘로 먹냐면 그 라면인데 네. 그냥 라면을 너무 자주 먹다 보니까 그 라면이 몸에 나쁘진 않겠지만 약간 여기도 혼자 사시는 거 안 계세요? 여기 지금 20대 아니에요? 라면 자주 먹죠? 라면 자주 먹죠? 그 라면 자주 먹다 보면 아주 몸에 나쁜 건 아닌데 왜 내가 너무 좀 몸에 좋은 걸 같이 먹으면 좋겠다 이 맛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저는 그 무슨 느낌인지 알죠? 근데 너무 라면만 먹고 싶은데 조금 라면도 몸에 좋겠지만 조금 왜 내가 몸에 좋은 걸 먹는다는 어떤 결함이 그런 걸 하나 주면서 라면을 먹고 싶은 응. 거지. 그래가지고 북어 있잖아요. 북어. 북어채를 조금 볶아가지고 물을 조금만 부어서 그 뽀얀 물이 나올 때까지 잘 만들어봐야 하고 그 상태에서 라면을 넣고 맛있어. 물을 조금 더 넣고 대파, 양파 그냥 한꺼번에 같이 넣으면 돼요. 이게 수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우려낼 필요는 없거든요. 대파, 양파 넣고 고춧가루 조금 넣고 두부 넣고 라면 끓이듯이 끓이면 기가 막히게 맛있는 그 라면 왜 먹어, 그러면? 네? 그냥 그 라면 빼고 그거만 먹지, 그냥. 라면 원래 맛이 안 날 것 같은데? 난다니까요? 그래요? 나는데 두부랑 그게 싹 섞이면서 뭔가 이렇게 내 몸이 좀 좋은 몸보신한 느낌. 몸보신한 느낌? 그 나중에 한번 끓여드릴 테니까 그건 잘 그거는 먹었어요. 괜찮겠지. 그거는 괜찮겠죠. 그건 잘 먹었어요. 야, 내가 그때 그 다슬기탕은 진짜 상처다, 상처. 네, 지금 얘기하지만 진짜, 야, 그거를 정말 무슨 탄약국에 되듯이 이렇게 되더니, 야, 그걸 그대로, 그리고 그걸 얘기해. 그건 참 좋아. 야, 이건 못 먹겠다. 그건 참 좋아. 아니, 그건 내 인정해요. 좋아. 네, 알았어요. 다들 입맛이 다른 거니까. 자. 저는 하여튼 아직 그 라면 그렇게 한번 끓여 드시기를 한번 추천해 봅니다. 정말. 찬물에 합니다. 찬물에. 저희 책에 나온 것처럼. 찬물에 그대로 가져야 됩니다. 다음. 카페 근무를 설계할 때 어떤 컨셉과 생각을 갖고 하셨나요? 아까 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질문 2개가 날아갔습니다. 오늘 가장 열띤 질문은 야식입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참 이런 걸 또 꼼꼼하게 준비하셨어. 네? 우리 또 출판사 또 나무의 마음이라고요. 네. 지금 이 책이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기기까지 가열차게 제가 좀 해드리고 싶다. 그런데 저번에 그럴 때 있으시라고 헌법책이 손익분기점을 넘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훨씬 넘었어요. 네. 그래서 마음의 부담을 좀 덜려고 합니다. 이거 아직 손익분기점 안 넘었나요? 10만 부가? 10만 부가 손익분기점이라고요? 와. 출판사 진짜 한번 엎으러 간다. 정말 엎으러 간다. 맞아. 야, 10만, 우리가 무슨 대단한 개런티를 받고 이걸 책을 쓰고 갔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10만 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게 저기 보니까 자기가 이 정도 공간 가지고 저 대표님이잖아요. 네.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층고가 높은 공간을 가지고 뭐 이렇게 저기 또 예지 씨가 잘 돼야 되니까. 자, 제동 씨 질문이 답이 되는 순간 책에서 이건 저한테 온 거예요. 경제 전문가 이원재 대표와 인터뷰하실 때 기본소득 강의 떼임목 받아들입니다. 주제로 이야기하신다고 하시는데 언제쯤 하시나요? 이건 아마 지금 출판사 관계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또 일시키로. 그 떼임목 받아들입니다는 그 기본소득에서 그 개념을 좀 이게 나누어 주는 게 마치 벤치 같이. 사실은 우리가 도시의 공간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벤치가 있는 공간이나 그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근데 우리나라 GDP 중에서도 보면 우리나라 GDP가 1900조에서 뭐 많이 잡으면 2000조라고 잡고 1900조 정도로 지금 잡고 있는데 100조 차이 너무 크니까 그 1900조에서 최소한 5천만 국민이 그 1900조에서 기여한 비중이 최소한 10% 정도는 되지 않겠냐. 아니면 15%, 아니면 30%. 그건 뭐 잡기 나름이니까. 근데 10% 정도로 잡자면 190조 정도 되니까 이 10% 정도는 모두의 공으로 돌려놓는 게 기본소득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출발하자면 지금까지 배당받지 못했던 소득을 배당받아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자는 것이 시의 진행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떼임목 받아들입니다 라는 시점에서 이걸 좀 바라보면 어떻겠냐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주시면 좋겠어요. 기꺼이 받겠습니다. 받으면 뭐 할 거야?
기부할게요. 야식 먹읍시다. 뭘 기부를 해, 이 형? 형, 방송 많이 하더니. 아니야, 기부는 거짓말인 것 같고, 네. 대출을 갚을 것 같아요. 대출 있어요? 저 엄청 많아요. 진짜요? 그렇죠. 대출이 없는 사람이 있나? 직장인들 중에? 다 있지? 형은 없구나? 엄청 부자인 줄 알았죠. 마음만 부자야, 나. 그리고 그냥 생긴 게 귀티가 나서 그렇지, 사실 뭐 그렇게 부자라고 보기 힘들어. 계속 빨리 합시다. 형 진짜 양면 죽겠는데 뭐. 생긴 게 기티가 났다는 걸 내가 또 부정할 수도 없고. 야, 저도 참 생긴 거 기티 난다는 얘기 많이 들었던 사람인데 진짜 기티 나지 않아요? 누가 봐도. 어쨌든 아니 돈 되게 많이 그러니까 막 건축 설계하고 막 이러니까 아무래도 회사를 하니까 또 대출이 없을 수가 없겠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럼요. 설계사무소가 이윤이 많이 남는 비즈니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요? 근데 생각보다 인건비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돈 많이 남았으면 좋겠다. 돈 많이 남고 그래, 인건비도 더 다 네,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좋잖아요. 올려주고. 그러니까 제가 좀 이름이 알려주면 설계비가 올라갔거든요. 올라간 만큼 이제 직원들한테 주는 것도 좀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근무 시간도 좀 줄어들고 아무래도 옛날에 야근 많이 하던 거. 그러면서 근데 저희들도 만약에 공연이나 강연 같은 걸 하면 회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받으셔야 돼요, 되게. 근데 일해 주시는 분들을 이제 같이 못 하죠. 왜냐하면 그거 못하게 해가지고. 왜 못하게? 예? 왜 못해요? 아니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사실 공연료잖아요. 네. 우리 스태프들을 가서 하는데 그걸 이제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회사 근데 뭐 또 해가지고 잘 또 나중에 해서 얘기하고 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료를 받으면 유현중 건축가 혼자 그건 아니죠. 근데 저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받아야지 그 밑에 덜 유명하신 분들이 먹고 살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토크쇼 같은 거, 뭐 제동씨 같은 거는 많이 받아야지 제동씨보다 좀 덜 유명하신 분들도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레크리면 강사 때부터 늘 최고가를 받았어요. 네. 왜냐하면 자신이 있었고 잘하거든. 진짜 잘해요. 기가 막혀. 내가 아까 귀신한다고 했을 때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얘기를 해도 죄송해요. 예, 그지. 근데 그나마 제가 생긴 게 기티가 안 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덜 그렇지. 형은 기티가 나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 그래서 빛이 있다는 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잘 하고요. 잘 해보도록 하고, 봅시다. 시간이, 이거 생각보다 진짜 빨리 간다. 우리 질문 몇 개 했죠? 3개. 봅시다. 생각보다 빨리 간다 그러면 옆에서 야 저도 그래요. 정말 제동차하고 얘기하는 건 늘 즐겁네요. 이렇게 좀 됩니까? 아니 말하려고 했는데 그 타이밍을 놓쳤으네. 진짜 생긴 것만 귀찮아가지고. 가장 애착하는 건물이 뭔가요? 소영 씨가 가장 그러니까 얼마나 참 멋있어. 우리는 보통 해봐야 애착 인형이에요. 그리고 뭐 그런 건데 제가 건물이야. 애착템인데. 형은 대출이 있든 없든 간에 애착 건물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그 건물은 내 건물은 아니라는 거지. 아니, 그거 언젠가는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얘기해봐요. 저라면 내가 그 건물 만들어 드릴 수도 있고. 에이, 그 정도는 뭐. 좋은데. 네. 저는 애착이 많이 가는 건물이 한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어려웠던 시절에 했던 건물이 하나 있고, 그게 거제도에 있는 머그학동이라는 펜션이 하나 있는데, 요즘 같으면 정말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옛날에는 프로젝트 그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거제도를 갔어요, 제가. 그 공사 현장을 보러. 왔다 갔다 하는데 차만 한 10시간 타야 되거든요. 젊을 때니까 그것도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많은 고생을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 기억에 남는 거고. 지금도 그 펜션이 있죠? 네, 있어요. 거제도에 무슨? 머그학동. 머그학동? 네. 카페하고 펜션하고 같이 있는 건데 그게 하나 한번 가봐야겠다. 한번 가보세요. 네. 숙박료도 싸요. 저렴해. 지분 같은 거 있어요? 거기? 없어요. 없어요? 알았어. 네, 뭐가? 하나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대학 다닐 때
건축가를 하면은 되게 멋있는 교회를 꼭 짓고 싶었거든요. 교회. 네. 맞아, 맞아. 또 교회 오래 다니시, 지금도 다니시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근데 계속 건축가가 돼서도 교회를 한번 지어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기회가 안 왔어요. 사무실 차리고 나서. 한 십몇 년 지난 다음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딱 한 번 해봤는데 그것도 되게 저한테 의미가 깊었던 것 같아요. 완공됐을 때 되게 좀 뭔가 울컥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진짜 그 성전을 지으신 거니까. 예. 그게 되게 좋았고 그게 또 목사님이 되게 좋으신 분이어가지고 네. 단순한 교회가 아니고 이 공동체 주변 분들이 같이 쓸 수 있는 오픈된 교회를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문턱이 없는 그런 교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도 많이 거기서 해봤던 맞아요. 그 교회도 그런 교회 요즘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지역 주민들이 네.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네. 그것만 해도 사실 엄청난 공간들이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지역에. 그럼요. 저는 그게 다음 세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간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다행이면서도 불행인 거는 사실 우리 교회가 지난 한 50년 동안에 되게 많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돈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대부분 다 그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공간들이 많거든요. 건물들이. 근데 그거를 좀 잘 쓰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야 되고 또 그런 걸 잘 찾으면 다음 세대에 우리가 필요한 이 교회라는 게 사실은 그렇거든요. 예전 우리나라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상가교회예요. 상가의 교회가 들어간 거죠. 우리 일상의 생활 속으로 교회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일상적인 상업 행위와 종교 활동이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잖아요. 상가교회라는 것 자체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과 더욱더 섞일 때 또 좋은 영향력도 끼칠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참, 되게 재수가 없다가도 또 확 끌린다. 네. 막 이렇게 약간, 재수 없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러니까 약간 짜증이 나다가도, 이 형 또, 진짜, 진짜 또, 귀티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많이 안 해. 막 이렇게 짜증이 확 나다가도, 또 얘기를 듣다 보면 또 이렇게 듣게 돼. 쏠린다. 참네, 진짜. 그 재주야. 사람이 좋아서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아씨. 내가 좋아서 그랬다고, 네. 자, 어쨌든, 그 교회는 이름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밝히지 말까요? 교회요? 예. 세종시에 있는 산성교회라는. 산성교회.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네, 또. 머그학동 펜션하고, 네. 세종시의 산성교회.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또, 질문이 답이 되는 순간에서 또 질문이 올 수도 있고, 유현준 교수님. 네. 그래, 이런 질문 참 좋아합니다. 네. 써써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전화번호를 안 적으셔가지고 선물을 보내드릴 수가 있나? 여기서 픽업하시면 되잖아요. 써써님 전화번호 안 적고 한 거 보니까 여기 이사님 아니신가? 아닌가? 네, 어쨌든. 그죠, 여기서 뽑으면 되니까. 카페 꼬마 합정점 너무 예뻐요. 만드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봉사비요? 그치, 공사비. 저도 잊어먹었는데. 이게 얼마 들었는지. 그치, 또, 그런 건 또 약간 영업 비밀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네. 말씀드려도 되는데, 제가 숫자를 잊어먹었어요. 여기에 그 담당 이사님이 더 잘하시고. 근데, 어쨌든 몇백억 단위.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니고요. 이게 얼마예요? 10억인가요? 그래요? 이거 전체 짓는데 10억? 그 정도 좀 더 들었나? 6층? 6층인데? 네. 이게 몇 층이죠? 6층이죠? 6층인데? 근데 이게 그렇게 큰 빌딩은 아니잖아요, 이게. 정확히 얼마 왜 크기 몇 평인데요, 여기? 참, 그거 좀 알려줘요. 무슨 제곱미터하고 몇 평인지 어떻게 빨리빨리 하지? 그 뉴스에서 맨날 나오는데 솔직히 다 아는 척하고 하는데 무슨 몇 아니에요. 제곱미터 이런 데 다 아는 척 하는데 3평이 3.3제곱미터. 그렇죠. 한 평이 3.3제곱미터죠. 그렇지. 그러니까 얘기하면 그건 연락이 맞는데. 계산해야 돼요. 그죠. 계산해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3분의 1로 나눠야 돼. 거기서 그러면 30제곱미터면은 10평. 안 되는구나. 10평이 안 되는 거죠. 마이너스 나누기 3.3이 돼야 되는 33제곱미터가 10평. 33제곱미터가 10평이네. 그죠? 이렇게 해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는데 이게
뉴스에서 막 33제곱미터 무슨 예. 100제곱미터 이렇게 나오면 계산을 빨리빨리 하기가 100제곱미터면은 그러면은 33평. 그렇네. 100제곱 아닌가? 맞죠? 아닌데? 한 평이 3.3제곱미터면 10평이 33제곱미터. 33제곱미터 정도. 곱하기 3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30평이죠. 99제곱미터가 30평이니까. 99제곱미터가 30평이에요? 그러니까 100제곱미터면 거의 30평 정도. 네, 거의 그 정도. 그렇네. 그 정도 되겠네. 어쨌든 알았어요. 그 정도 되는구나. 알았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이건 뭐, 돈이, 요즘에 공사비가 되게 많이 올라가요. 근데 되게 많이 올라가서 평당 공사비가 예전에는 이 정도 짓는데 평당 한 600만 원 정도 지었는데 요즘엔 더 올라갔을 거예요. 1천만 원 정도. 아니, 1000만 원까지는 안 가요. 그거는 주택들이 보통 요즘에 그렇게 막 올라가고 있죠. 근데 제가 제일 답답한 건 뭐냐면은 이런 프로젝트 규모가 작아지면은 평당 단가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분들이 들으시는 거는 뭐 아파트 건축비 이런 걸 들으시면은 아파트 건축비는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단가가 뚝뚝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싱크대 하나만 넣어도 몇천 개를 주문하는 거잖아요. 단가가 뚝 떨어진다고. 그래서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그 공사비가 다른 거 건물 짓는 거예요. 3분의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조가 똑같으니까. 네, 구조 똑같고 찍어 대량 생산을 하는 거니까. 근데 요즘에 제가 처음에 설계사무소 열었을 때 비교해 봤을 때 정말 같은 수준의 건물을 짓는데 공사비가 거의 한 2배는 들어가요. 요즘에. 지금 공사가. 지금은 딱 2배 정도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올라가면 참 층간소음 문제 이런 건 좀 어떻게 해결하면서 좀 건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려운데 그거를 어려워요?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벽식 구조에서 기둥식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제가 건물을 오래 쓰고 친환경적인 건축은 기둥식 구조 건물이다 제가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기둥식 구조로 돼 있으면은 그 층간 소음이 좀 전달이 좀 덜 돼. 그리고 콘크리트가 옛날 집보다 요즘 집들이 이 슬라브 두께라고 해서 이 바닥판의 콘크리트 두께가 더 얇아졌어요. 왜요? 그러니까 계산법이 더 정확해져서 그래. 옛날에 우리가 구조 계산을 정확하게 못할 때에는 안전도를 많이 높였거든요. 그래서 1980년대 이 건축 구조 계산법으로 하면 그때 옛날 스타일은 건물이 예를 들어서 한 5개의 기둥만 있어도 안 무너지는 건물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 10개쯤 박아요. 혹시 모르니까 계산이 어떻게, 안전도를 높여요. 근데 요즘은 그 계산법이 좀 더 정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5개 정도 그 기둥이 필요하면 한 7개 정도 나온다고 봐야 돼요. 저는 이제 구조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이제 옛날에 구조 교수님이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계산법이 더 정확해져서 그 안전의 그 오차 범위를 더 좁혔기 때문에 지금은 철근 빼먹으면 큰일 난다고. 우리나라는 옛날에 철근 많이 빼먹고 그랬는데 안 무너진 이유가 다 그 안전 그 지수가 되게 높았기 때문에 넉넉하게 기둥을 넣었거든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요즘에는 이게 정확해지니까 계산이 정확해지니까 안 무너지려면은 슬라브가 더 얇아져도 사실 안 무너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철근도 좀 넣고 하면은 그래서 이게 옛날보다 점점 얇아지고 그러니까 소리의 전달이 더 잘 되고 그런 때가 있죠.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에 보면 구조 안전 진단 설계사인가? 구조설 기술사. 구조기술사.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그런 그렇죠. 거죠. 네, 그분들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분들이죠. 네네. 아무튼 요즘도 층간소음이 또 워낙에 문제가 많으니까. 저희 집도 아주 장난 아니에요. 위층? 아래층에 아이가 되게 활발한 아이가 있어가지고. 네. 아니, 또 얘기하지 마세요. 또 이웃 간에. 그래도 뭐, 네, 다행히 이제 작년엔 저희 애가 입시생이어가지고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야 했는데 이제 대학을 갔습니다. 내년에는 또 둘째가 고3이 됩니다. 이사 갔으면 하는데 쉽지는 않네요. 이사 갔으면 한다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애가 이제 이사 가기 싫어하죠. 친구들도 다 있고. 그렇죠. 저희 사무실, 제 작업실에 와서 공부 좀 하라 그랬어요. 진짜. 거기 부암동? 네. 거기까지 어떻게 가? 알았어요. 애가 뭐 말은 고마운데 저도 말만 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뱉어. 제가요? 뭐 라면 끓여주겠다고 그러고 뭐 다슬기국 해줬잖아요. 국수 한번 해드릴게요. 국수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30살의 직장인 평범한 여성입니다. 꼭 한 번쯤은 자취를 해보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자취를 하면 집이 외로운 곳이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취하는 순간부터 인생이 시작되는 느낌이라고 하더군요. 자취를 추천하십니까? 남영교 씨. 이거 뭐 둘 다 얘기하는 질문일 네. 것 같기도 한데. 먼저 다. 자취 오래 해가지고, 자취 얼마나? 저는 한 6년 정도 해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저는 자취 강추합니다. 아, 자취해야 된다, 저는. 모든 인간은 공간에 독립을 해야 된다. 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좁아도, 자기 공간으로 튀어나와서 네. 그 공간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막, 그 아무도 없는 데서 한번 살아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 사람이 혼자 다시 해봐야 돼요, 집 한번.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거를 전기세 내고 이런 거를 네, 자기가 직접 다 해봐야 된다고. 네, 맞아요. 그거를 안 해보면은 계속 누군가가 해주거든요. 음, 그 누군가 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 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있다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누군가 밥 해서 그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하고 저희 형이 그렇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6년 동안 자취 생활을 해봤으니까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혼자 사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좀 없고.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별로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뭐 빨래하고 밥 짓고 하면 되지. 그게 완성이 돼야 혼자 살아도 괜찮고 둘이 살아도 괜찮은. 그렇지.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고 나중에 어떤 결과가 생기더라도 아, 내가 내 몸 하나는 건사할 수 있구나. 이런 게 자취를 통해서 길러지는 거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다슬기국도 한번 끓여보고 된장찌개도 끓여보고 그리고 집에 진짜 싸가지 없는 손님 와가지고 진짜 국을 내놨는데 숟가락 이렇게 한 숟가락 뜨고 이렇게 내놓고 그걸 또 딴 사람이 하면 맛있게 먹고 그런 걸 또 뒤끝도 네. 가져보고 근데 그러니까 뭐 그게 어떤 공간이든 자기 혼자서 한번 자취해보는 거 저도 강추해. 근데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니까 근데 지금 이제 자취할 여건이 되신 것 같은데 고민하시는 거죠. 네. 저도 역시 개인적으로는 강추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제가 선배가 해준 얘기 중에 제일 좋았던 충고가 네. 한때 왜 20대 후반인데 막 결혼하고 싶어 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정신 못 차리고. 40대 후반에도 결혼, 근데 그럴 때 딱 그 너가 혼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의 수준이 돼야지 그때 비로소 네가 결혼할 준비가 된 거다. 혼자 있는 거에 익숙해지고 혼자 있는 거를 잘 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다. 근데 뭐 충분하신 것 같아, 자격이. 올드이면 이게 던지는 거 아니지? 던지는 거 아니죠? 네. 저는 뭐, 이제는 뭐, 저는 정말 이제 누군가에게 해줄 준비가 됐어. 네. 됐다? 되신 것 같은데 눈이 너무 높은 것 같아. 지금 상대가 준비가 안 됐어. 지금, 누군지 모르겠지만 상대가 준비가 안 됐는데 괜찮아요. 에이, 뭐 또 눈이 높다. 뭐 알지도 못하면서. 아, 주변에 너무 좋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눈이 정말 높아. 저 또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아요. 네, 제가 또, 예, 맞습니다. 저 굉장히 주변에 아주, 네, 여자분들 많습니다. 이렇게라도 말을 해놔야지. 이렇게, 실제로 그래요? 예? 자, 몇 개 있죠? 질문,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네 번 질문 더 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 질문. 우리 6분밖에 안 남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면 되죠. 지금부터는. 그래도 10분은 해드려야 되니까. 마음에 평온함을 주는 색깔 배합이나 천장 높이가 있나요? 근데 사실 좀 궁금하긴 한데 교도소 그 영화 같은 데 보니까 요번에 그 슬기로운 감방생활 보니까 뭐 녹색이 안정을 준다고 그거는 그렇죠. 예.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런 거죠. 근데 그렇다고 계속 그렇다고 헐크를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게 녹색이 안정감을 준다고 하는 거는 이 자연이 녹색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의외로 빨간색도 자주색이 안정감을 준대요. 왜냐면 흙 색깔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빨간 벽돌 건물을 봤을 때 되게 안정감을 주잖아요. 그럴 수 있네. 그래서 그것도 의외로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근데 저는 예전에 그런 경우 있어요. 학교에 제가 처음 부임을 해가지고 갔는데 그 앞에 계신 교수님이 여성 교수님이셨는데
되게 파격적으로 노란색 벽지를 나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만 딱 했거든요. 근데 묘하게 저는 거기에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노란색. 근데 그 얘기 들었는데 노란색 좋아하시는 분이 약간 욕구를 많이 지금. 근데 그게 반대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욕구를 많이 좋아하는 색깔이기 때문에 반대로 노란색을 보면은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얘기.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노란색 한지로 도배가 된 연구실이거든요, 지금도. 예. 근데 그 한 번 그 경험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딴 방으로 이사 가도 항상 그걸 발라. 노란색 한지를. 네, 노란색 한지를 바르는데 어. 그것도 되게 그거랑 마찬가지. 우리가 왜 그냥 형광등 불빛보다는 노란색 백열 전구를 켜놨을 때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잖아요. 약간 태양빛하고 어. 비슷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약간 촛불 같기도 하고 예. 따뜻한 느낌이 나잖아요. 예. 그것도 되게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 천정 높이는 뭐, 당연히 높을수록 좋죠. 높을수록? 네. 너무 높은 것도 저는 좀 그렇던데. 그거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높이하고 가로, 세로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비율이 중요하구나. 얘가 높아질수록 얘도 같이 넓어지면 되는데 얘는 안 넓어지는데 위로만 높아지면은 좀 약간 불안감이 생길 수도 있고. 사람 키도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건가 봐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 그런가 보다. 비율 맞춰가면서. 네. 이제 저희들 2개 더 하면 되죠. 3개 더. 3개. 아니, 저는 뭐 얼마든지 더 해도 되는데, 형은 또 시간 맞추는 거 좋아하니까. 아니, 여기 들으시는 분들 지겨우실 것 같아서 그래. 지금 벌써 1시간 반째 됐는데. 네, 중간중간에 지금 금방 들어오신 분들 계시겠죠? 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궁금하시대요. 네. 형 요즘 이런 질문 많이 받겠다. 사실 지금 서울, 경기보다 빈학교 더 많이 생기는 곳이 지방 소도시나 광역시 쪽에 지금 학교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아마 지금 책에서 하신 얘기도 비슷한 걸 것 같고, 그 교육 건축 플랜을 지역 균형의 교두보로 삼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역에서 그런 교육들이 많이 생기면, 네. 오히려 그쪽, 요즘 영유학도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요번에 가봤던 데도 그렇고. 저는 이 지역이 발전을 하려면 첫 번째 단추가 교육이 학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거를 항상 우리가 지방에 많은 혁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도시는 강남하고 똑같은 짝퉁 같은 아파트 단지 만들고 학교도 어딜 가나 똑같은 교육청에서 지은 학교를 만들었잖아요. 차별화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제 지방에 있는 모든 교육청들의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그걸 좀 많이 좀 자유를 줘서 그래서 정말 새로운 학교의 형식을 실험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교육부에서 좀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은 당연히 자녀 교육 때문에라도 이상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약간 과감하게 좀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 새로운 형식의 학교에 대해서. 이제 곧 관계자를 만나게 될 거니까. 누구? 이제 곧 관계자를 만나게 될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지방의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맞아요.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가가지고 똑같은 스타일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려고 할수록 지방은 경쟁력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마치 양양은 서핑의 메카가 되는 것처럼 저는 얼마 전에 전라도 완주를 갔다 왔는데 거기 진짜 너무 슬로우 시티의 표본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돈이 많으면 여기 세컨하우스 같은 거 하나 사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독특한 공간적 혹은 생활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줘야지 많은 사람들이 가요. 그러니까 제 친구는 일주일에 나흘은 서울에서 보내고요. 3일은 양양에서 사는 친구였어요. 네. 그러니까 퇴근하자마자 금요일날 가가지고 금토일 자고 월요일날 올라와요. 그러면 얘는 서울에서 돈을 다 벌어서 돈을 쓰기는 양양에서 다 써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 균형 발전인 거예요, 사실. 그렇네. 전라도 완주. 네, 완주 되게 좋아요. 완주. 네. 돈이 많으면. 예, 전주 옆에 있는데 저는 그런 도시가 있는지도 몰랐었거든요. 완주. 예쁘더라고요. 돈이 많으면 거기다가 두 번째 집 같은 걸 하나 지어놓고 살고 싶다. 네. 제가 돈 드릴 테니까. 하세요. 네. 거기 내가 돈 많이 들어가요. 아니, 응. 나는 형이 네. 그 반에서 싶고 반반씩 하자고? 반반씩 해서
그거 설계하고. 그 1가구 2주택 걸리지 않아? 네? 1가구 2주택. 이렇게 다 들려. 어쨌든 뭐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뭐. 자 다음은 서드 플레이스로서 중요하게 갖춰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게 서드 플레이스가 뭐예요? 글쎄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미안해요. 안정민 씨. 서드 플레이스로서 중요하게 갖춰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형 혹시 책에서 서드 플레이스 이런 거 있어요? 아니요. 세 번째 이거는 그럼 1가구 3주택이실까? 그러게. 아니, 뭔가 이게 뭔가 건축에서 쓰는 말인 것 같아요. 건축 뭐 마케팅 이런 데서 쓰는 말인 것 같은데, 저는 모르는 얘기예요. 예, 저도 다시 한번. 경민 씨는 그때 선정은 됐는데, 네. 뭐 하여튼 그거 못해요. 죄송합니다. 답을. 죄송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네. 마지막. 시간을 딱 합시다. 네. 훌륭한 진행자들이 막 그냥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책이 있는 거예요. 국내 최고야. 스탠드업 코미디 쪽은 아, 네, 네. 듣는 사람도 많이 없고. 많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하죠. 건축가에서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그리고 좀 원론적이지만 뭔가 마지막 딱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저는 디자인을 할 때 어떠한 관계를 만드느냐 제일 중요하게 봐요. 관계. 네, 그러니까 살게 되는 관계, 그 공간을 만드는 거는 사실은 그 안에 공간을 사람이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그 안에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게 돼 있어요. 다른 사용자하고의 관계도 있고, 그게 혼자 쓰는 방이라면은 나하고의 관계일 수도 있고. 하고의 관계 한번 더 생각. 네. 맞아. 어떤 공간이 있어서 자기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네. 그죠. 나하고의 관계도 있고, 나와 자연과의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뭐든지 다 공간은 관계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관계를 만들면 그게 공간이 되기도 해. 그게 페이스북 같은 거예요. 페이스북에 사람들끼리 계속 연결을 해줬잖아요. 그때 어느새 그게 공간이 됐잖아. 그래서 그 관계를 어떠한 관계를 만드느냐를 항상 생각하고서 그에 디자인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떠한 감정을 일으키느냐. 그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술이냐 아니냐의 경계를 저는 뭐라고 보냐면은 뭔가가 나에게 감정을 일으키면은 그게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그 음악을 들어서 무슨 감정이 생기든 그림을 보고 감정이 생기든. 근데 건축 공간도 사람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감정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공간을 만들 때는 사람들이 뭔가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관계를 만들고 싶다. 그런 감정을 갖게 하고 싶다. 근데 그게 종교 건축 같은 것들은 그런 거죠. 뭐 화장실을 설계할 때도 이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앉으면 뭔가 사색하는 기분이 들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 뭐 햇빛이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라든지, 뭐 환기가 잘 되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니까 항상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디자인해요. 관계와 감정. 그런데 또 종이나 이런 데 보면 인간과 신의 관계.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고민을 들어놓고 자기 감정을 들어놓고 제가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과 내 몸에서 보는 것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근데 혼자 있을 때는 나와의 관계를 다시 결정할 수 있는 인간이 그렇죠. 그 말은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걸 얘 혼자서 네. 물리상이 되면 다시 작용하는 그렇죠. 세상이 되면 복잡해. 그때 카오스가 시작돼요. 친구가 이런 여기 있는가요? 아니, 서재권은 있어 있다. 애들이 좋아, 아이들이 좋아해서 사실은 참. 우리나라 학생들이 참 수준이 높아요. 요즘 보면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생각이 되게. 네. 자, 오늘 특집으로. 민망하네. 문학동네에 와가지고. 질문이 다르게 있습니다. 네. 이런 데가 어딨어? 쫙 하는 데서.
알지? 그러니까 어? 네. 소문이야.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전 남의 마음, 네, 그리고 까먹고만, 네. 여러분들한테도, 감사드린다고 하면 다 계획을 자기 하려고 지금 거예요. 그렇잖아. 내가 그걸 하는데,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또 개인이 또 무슨 협찬을 하니까. 여기 좀 불러가지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뭐, 인사 말씀, 너 속을 언제 보시자면, 지금 막 80점 봐요.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딱 정도인 걸요, 지금. 80점. 네? 네. 많이 보네요. 네. 딱 한, 네. 하여튼, 문학동네에게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 건물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되게 감사하고, 모든 건축가는 모든 건축주한테 되게 감사해요. 왜냐면 딱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스팟이잖아요. 근데 이 공간에 내가 상상하는 거를 실현시켜 주신 거니까, 물론 그게 너무 일단 감사하고, 그 공간에서는 제동 씨하고 되게 유쾌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이건 진심으로 되게 즐겁고, 내 집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제가 설계한 공간에서 같이 담소를 나눌 수 있다는 것도 되게 행복한 것 같고, 또 문학동네에서 나온 이 책을 갖고서 얘기하는 것도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나는 형, 하여튼, 어디, 웹집에 같이 약간 먹고 이러면서 약간 무시하는 사람이 시간이 나서 이렇게, 이거 해놓은데 가서, 이건 이렇게 불만이 있는 거야. 이런 거야. 그래서 좋았어. 원래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제가 근데 그것도 그렇고 뭐라 그럴까 건축을 떠나서 얘기를 할 때 되게 많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이 책은 진짜 정말 했지만 하여튼 뭐 하고 그리고 저도 형 얘기를 들었는데 늘 무대를 만들어주고 들어주고 있다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는데 또 그런 생각이 열린 같은 때 무대가 그립잖아요. 네. 마이크를 사람을 그런데 그립이 있는데 오늘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서 또 그런 마음을 조금 잘 내고 야 이거 내가 알던 왠지 한번 가보는 게 나 이거 진짜 어쨌든 연준 형님 교수님하고 만나뵙게 돼서 좋았고 아마 전 세계 처음이자 출판은 되겠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재밌는 이야기 중간에서 말하는 공간의 노래이 되게 씁쓸해. 땡큐.